자, 선배님들, 스웨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케아? 볼보? 노벨상? 그런데 아마 대부분 선배님들은 복지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거예요. 왜냐면 선배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스웨덴은 오랫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넉넉한 육아휴직, 사회민주당이 1930년대부터 60년 넘게 집권하면서 만들어낸 이른바 국민의 집, 포르케메티라 불리는 복지 모델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제3의 길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거든요. 1950년대 스웨덴은 이미 세계 4위에 분류한 나라였고 범죄율은 진짜 바닥을 기었습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들이 우리도 스웨덴처럼이란 구호를 외칠 정도로 스웨덴은 말 그대로 모범국가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폭발 사건, 10대 소년이 돈을 받고 사람을 총으로 쏴버리는 나라, 군대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치안이 무너진 나라. 네, 이게 바로 2025년 스웨덴의 현실입니다. 복지천국으로 불리던 스웨덴이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면 몰락한 걸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숫자부터 좀 볼게요. 숫자가 거짓말하진 않으니까요. 스웨덴의 총기 폭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이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오히려 총기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와 정반대의 흐름이에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2021년 기준 조직범죄에 의한 총기 폭력은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6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이건 스웨덴 인구가 10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예요. 비교를 해보면 훨씬 와닿는데요. 영국 이글랜드와 웨일스의 인구는 스웨덴의 6배인데 총기 사망자 수는 스웨덴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2023년에는 36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세 나라를 다 합쳐도 총기 사망자가 겨우 6명이었어요. 그런데 스웨덴 혼자서 나머지 북유럽 전체의 9배가 넘는 총기 사망자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2023년 기준 스웨덴의 총기 살인율은 EU 평균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총기 사망률로 따지면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다음, 사실상 서유럽에서는 부동의 1위예요. 근데 또 총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탄 테러도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2023년에 130건이 넘는 폭발 공격이 있었고 2024년에는 31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32건의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건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이에요. 스톡홀름에서만 1월에 21건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동네에서 쾅 소리가 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울프 크리스테르선 총리는 2025년 1월 스웨덴에 새로운 폭력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부도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고백이었죠. 자, 선배님들, 이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1960년대로 가봐야 합니다. 선배님들도 아시는 2차 세계대전. 스웨덴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공장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노동자들이 밀려들었고 스웨덴 경제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려오는데 집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1965년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밀리온 프로그램, 즉 100만호 주택 건설 프로젝트예요. 인구 800만의 나라에서 10년 안에 100만 채의 집을 짓겠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공공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어요. 실제로 100만 채가 넘는 주택이 지어졌고 오늘날 스웨덴 아파트의 약 25%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집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였죠. 빠르고 싸게 지어야 했기 때문에 미학 따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외벽, 똑같은 구조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소련의 미성도시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스톡홀름의 민케비, 텐스타, 후스비, 말메의 로센고르드, 예테보리의 앙헤레드, 이런 동네들이 바로 밀리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주거단지입니다. 처음에는 스웨덴 중산층을 위한 미래의 도시로 설계됐는데 1970년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스웨덴 사람들은 하나둘 이 단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낡은 콘크리트 단지들이 스웨덴 갱단 범죄의 인큐베이터, 즉 부화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수십 년간 서방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 정책을 펼쳐왔어요. 2010년부터는 매년 9만 5천에서 16만 5천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대부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해가 옵니다. 바로 2015년, 이 해에 시리아 내전 등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스웨덴은 인구 대비 EU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무려 16만 3천 명이었습니다. 스웨덴 혼자서 프랑스와 영국이 받은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한 거예요. 동반 보호자 없이 혼자 온 미성년 난민만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프레드릭 라인펠트는 국민에게 관용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자 주당 9천 명 이상이 밀려들면서 수용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결국 그해 11월 총리 스테판 웰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 외국 태생 거주자는 약 210만 명, 전체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부모가 둘 다 외국 태생인 스웨덴 출생자까지 포함하면 26%로 올라가요. 25세부터 34세 연령층에서는 3명 중 1명이, 35세부터 44세에서는 10명 중 거의 4명이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열린 건 좋았어요. 문제는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스웨덴은 이 부분에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2022년 4월 당시 3인당 소속 총리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역사적인 발언을 합니다. 분리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스웨덴 안에 평행사회, 패러렐 소사이어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집권 여당의 총리가 자기 정부의 실패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한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였죠.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게 된 밀리언 프로그램 단지들은 점점 스웨덴 주류 사회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주민 거의 전부가 이민자인 동네, 실업률이 극도로 높은 동네, 학교에서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조차 스웨덴어가 유창하지 않은 동네가 생겨난 거예요. 스웨덴 경찰은 이런 지역을 공식적으로 취약지역, 우삿 옴로드라고 분류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이런 취약지역은 전국에 65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특별 취약지역은 23곳인데 이곳에서는 평행사회가 존재하고 주민들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증인에 대한 조직적 위협과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스웨덴 전체 인구의 약 5%인 55만 명이 이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에서는 이 지역들을 노고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방탄조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 호의 없이는 출동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고립된 이민 2세대 청소년들은 언어 장벽과 차별 때문에 학교에서 뒤처지고 취업에서 밀려났어요.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북유럽 5개국 중 가장 높았고 빈곤 유형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선배님들, 학교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아이들 앞에 누가 손을 내밀었을까요? 바로 깽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야기가 어두워져요. 자, 스웨덴의 범죄 조직들은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웨덴 법에서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15세에서 17세도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보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깽단 입장에서 이 아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무기인 셈이죠. 2024년 기준으로 약 1700명의 미성년자가 스웨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 조직범죄 관련자의 13%에 해당해요. 총격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미성년자 수는 2019년 9명에서 2024년 중반 29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5세부터 20세 연령대의 심각한 폭력범죄 용의자는 2014년과 2023년 사이에 무려 400%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실감나요. 한 경찰 수사에서 19세 갱단원이 11세 소년에게 살인 대가로 15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만 원을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소년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썼었어요. 내 첫 번째 시체가 기다려져. 갱단원은 바로 답했죠. 동기를 유지해. 곧 올 거야. 2025년 8월에는 스톡홀름에서 20세 갱단 두목이 소년에게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의 법무장관 페테르 훈메고르는 이 아이들을 소년 병사, 차일드 솔저스라고 불렀고 스웨덴의 폭력 문화를 병든 문화라고 비판했어요. 스웨덴 경찰청장 카린 예트블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킬러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현대 서방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총과 해골 이모지가 달린 살인 광고가 돌아다닙니다. 100만 크로나 우리나라 화폐로 약 1억 2천만 원에 살인을 의뢰하는 메시지가 스팸처럼 퍼지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풍경이죠. 자, 선배님들, 스웨덴의 갱단은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재작년인 2024년 기준 스웨덴에서 범죄 네트워크에 관련된 인원은 약 6만 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사업 영역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요. 자, 마약 거래,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갱단은 지역별로 마약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이를 위해 라이벌 조직과 전쟁을 벌입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국제 마약 공급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자금 세탁, 불법으로 번 돈을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세탁해요. 2025년 11월에서 12월 스웨덴과 스페인 경찰이 공동으로 소탕한 한 조직은 불법 도박으로 연간 2천만 유로, 약 29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자금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기,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갱단이 건강센터나 예방접종 클리닉 같은 합법적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복지 사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학교, 병원 등 공공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수익 세탁이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와 무기거래, 마약 외에도 사람과 무기를 밀수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합법적인 운송물류 회사를 이용해 대규모 마약 화물을 운반하기도 하고 암호화 통신 앱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를 피하죠. 범죄 조직 간에는 치열한 영역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라이벌 조직원은 물론 그 가족과 친구, 심지어 아무 관계도 없는
없는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 대상이 돼요. 근데요, 스웨덴 갱단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라와 마지드, 별명은 쿠르드 여우입니다. 이란에서 태어나 생후 한 달 만에 가족과 함께 스웨덴에 온 그는 웁살라에서 자랐어요. 마약 관련 범죄로 8년간 복역한 뒤 2018년 라이벌 조직의 위협 때문에 스웨덴 당국의 허락을 받고 터키로 건너갔죠. 그런데 국제 지명 수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터키의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30만 달러짜리 별장을 사고 터키 시민권을 취득한 겁니다. 마지드는 터키와 이라크, 쿠르디스탄을 오가면서 폭스트롯이라는 범죄 네트워크를 키워냈어요. 폭스트롯은 스웨덴 최대의 마약 유통 조직이 되었고 수많은 총격과 폭탄 테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폭스트롯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져 두 파벌로 쪼개졌는데 이 내전이 스웨덴의 9월 대학살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밝혀낸 사실이에요. 마지드의 폭스트롯과 그의 전 동료 이스마일 압도가 이끄는 룸바 조직이 이란 정부의 해외 공작에 동원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톡홀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대한 공격 시도에 이 갱단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스웨덴의 거리 갱단이 국가 간 첩보전의 도구로까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웨덴의 갱단 문제는 이제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보면 2024년 덴마크에서 10명의 스웨덴 국적자가 살인 미수 또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고 덴마크의 갱단들이 스웨덴 갱 조직원들을 고용해서 라이벌을 공격하도록 시킨 건데 2024년 4월 이후에만 이런 사건이 2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덴마크 법무장관 흑메고르는 분노하죠. 덴마크뿐 아니라 북유럽 전체가 스웨덴의 오랜 실패한 이민 정책과 법률 정책의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흑메고르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스웨덴을 저격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24년 8월 북유럽 국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서로의 나라의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경찰관으로 구성된 북유럽 경찰 허브가 스톡홀름에 설치되었어요. 스웨덴의 갱단 문제가 사실상 국제적 안보 문제로 격상된 겁니다. 이웃나라들 사이에서는 스웨덴 컨디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스웨덴 꼴이 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쓰이는 건데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던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해를 돌려 지난 2023년 9월 스웨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9월 한 달에만 12명이 갱단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게 당시를 보면 어느 수요일 밤 스톡홀름에서 2명이 별도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같은 날 웁사나 인근에서는 25세 여성 소아사드가 자택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했어요. 그녀는 갱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갓 교사 자격증을 딴 무고한 이웃이었습니다. 갱단의 표적 옆집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전주에는 스톡홀름 인근 숲에서 13세 소년이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극도로 무모한 갱단 폭력의 사례라고 했어요. 이 사태에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례적인 대국민 TV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스웨덴이 아닙니다. 스웨덴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갱단을 사냥할 것이고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군대를 불러들인 겁니다. 스웨덴 군 총사령관과 경찰청장을 긴급 소집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군대가 폭발물 처리, 헬기 지원, IT 포렌식 분석, 정보 분석 등에서 경찰을 지원하도록 명령하면서 갱단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사태들로 인해서 스웨덴은 스웨덴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랫동안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3인당이 지난 40년 중 28년을 집권했고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국가의 정체성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갱단 폭력이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죠. 그 분노를 흡수한 게 바로 스웨덴 민주당 스베리게 데모크라테르나 SD예요. 원래 1980년대 네오나치 운동에 뿌리를 둔 극우 정당으로 오랫동안 스웨덴 정치에서 기피 대상이었죠. 그런데 반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2022년 총선에서 5명 중 1명 이상의 스웨덴 유권자가 스웨덴 민주당에 투표했어요. 이 당은 제2당이 되었고 중도우파 연립정부의 핵심 지원 세력이 됩니다. 2022년 집권한 크리스테르손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스웨덴 민주당과 TD 협정, TD 어그리먼트를 맺었어요. 이 협정에는 갱단 범죄에 대한 처벌 2배 강화, 복수범죄 감형 폐지, 가석방 요건 강화, 소년교도소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을 7,500명에서 약 15,000명으로 2배로 늘려야 할 정도죠. 3인당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개방적 이민 정책에 대한 자기반성 보고서를 내고 20년간의 과도한 이민과 실패한 통합이 국가 위기를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스웨덴 정부는 2025년 9월 더 근본적인 조치를 발표하는데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직접 형사 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올해인 2026년 1월에 구체적인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살인이나 가중강간 등 최소 징역 4년 이상인 중범죄에 한해 13세부터 기소가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 3일부터 5년간 시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5세부터 17세에 대한 감형폭도 크게 줄이고 18세 미만의 최대 형량을 14년에서 18년으로 높이며 18세부터 20세에 대한 감형 혜택은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장관 군나르 스트레머는 이를 조직범죄가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형사 연령을 낮추면 갱단이 더 어린 12세, 11세 아이들을 타깃으로 삼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동 권리 침해라는 국제적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몰랐던 어두운 면이 많죠? 지금까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희망의 신호도 있긴 있습니다. 2024년 스웨덴의 살인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도인 2023년보다 29건 줄었고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총기 사망자도 53명에서 45명으로 줄었고 총격 사건 자체도 2022년 390건에서 2024년 262건으로 약 3분의 1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성과를 전자감시 확대와 CCTV 증설 등 새로운 수사 역량 덕분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대본을 쓰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총기 사망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는 건 매한가지니까요. 뭐 여하튼 스웨덴 정부는 사법 예산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023년 690억 크로나였던 사법 예산은 2025년에 867억 크로나, 약 10% 증가되었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 크로나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이야기를 찾으며 쓰다 보니까 이민자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긴 하네요. 요즘 대한민국에 이놈의 중국인들이 어찌나 많은지.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지냈던 동네가 경기도 부천인데요. 고교 시절까지만 해도 부천 북부 땡땡이 오거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맨 중국인 천지고 부천 남부 쪽은 기존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젠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죄다 올라오더라고요. 부천 남부의 자유시장도 거의 중국인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뭐랄까 괜히 노파심? 아이고 뭐 여하튼요. 자, 결론을 보면 결국 핵심은 통합의 실패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스웨덴의 몰락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선배님들 오늘 스웨덴의 충격적인 현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선배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스웨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더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치안과 사회적 결속력, 세계에서 손꼽히죠? 안전한 국가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늦은 밤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함에 감사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선배님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